여러분들은 따로 투자 중인 게 있나요? 우리나라는 보통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는 편이죠.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저에게도 부동산 때문에 웃고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일을 겪고는 죄 좌우명이 권선징악이 되었답니다. 더럽고 추악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얘, 내가 너 돈 번 거 나눠달란 것도 아니고 나도 돈 좀 벌고 싶으니 가르쳐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깝니? 아유, 진짜 정을 줄래도 줄 수가 없다 넌. 그럴 거면 자랑이라도 하지 말지 그랬니?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인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캠퍼스 커플로 연애를 하다 결혼에 골인했는데요. 저와 남편 쪽 모두 평범한 집안과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결혼까지 별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좀 특별한 케이스인 건 시댁 쪽 친척들 대부분이 캐나다에 거주한다는 점이었어요. 남편의 큰아버지께서 캐나다로 이민 가셨다가 차렸던 식당이 대박이 나서 엄청 성공하셨다네요. 이후 큰아버지의 제안에 따라 다른 친척 몇몇 분들도 이민 가셔서 식당 하나씩 차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시댁 쪽에도 제안이 들어왔었대요. 캐나다로 넘어오면 한국에서보다 훨씬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하셨다나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생판 모르는 나라로 떠나 서양인들과 사는 게 싫으셨답니다. 반면에 시아버님께서는 인생에 다신 없을 기회라고 생각하셨다네요. 그래서 시어머님께 제발 가자고 부탁까지 하셨고 아니면 나 혼자라도 가게 해달라고 하셨답니다. 절대 안 돼. 난 거기 가서 코쟁이들이랑 같이 살 생각 없어.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산다는 거야? 정말로 거기 가고 싶으면 당장 이혼하고 와이프 자식들 다 버리고 가. 난 절대로 허락 못해. 하지만 시어머님의 뜻은 생각보다 많이 강경하셨죠. 아버님께선 제 꿈을 위해 가족들을 다 버릴 순 없었기에 결국 계속 한국에서 생활하는 걸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의 큰아버지께서 시아버지께 맡기겠다고 했던 식당이 1년쯤 지나 진짜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났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방문하고 인증할 정도라고 하니 말 다 했죠. 그 식당은 제안을 거절한 시댁 대신 남편의 고모님이 받으셨었대요. 원래 고모님네는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던 부부셨는데 캐나다로 이민 가고 1년 만에 돈방석에 앉아서 슈퍼카 끌고 다닌다더군요. 그쯤 되니 시아버님은 얼마나 분통이 터지셨겠어요. 내 말 믿고 갔었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너 때문에 망했다는 말들을 달고 사셨습니다. 자연히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져 두 분은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 따로 살고 계세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땐 두 분 다 그 입장이 이해가 되더군요. 어머님도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을 거고 아버님도 일생일대 기회를 놓친 것 같아 화가 나시겠죠. 그런데 남편은 아버님보다 어머님께 더 많이 의지하는 편이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일만 한다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셨고 나랑 별로 큰 추억이 없어. 그래서 어머니가 내 엄마이자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신도 결혼하고 나서 괜히 아버지 찾아가서 안부 인사하고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엄마만 챙기면 돼. 저야 남편의 뜻이 그러하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아버님께서도 쿨한 성격이셔서 앞으로 아들이랑 잘 살기만 하면 되지 굳이 제게 잘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시댁살이 2배로 하는 거 아니냐며 친정 부모님께서 걱정하셨는데 그럴 일은 없어서 다행이었죠. 그래도 내심 마음속에는 아버님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남편 몰래 주기적으로 찾아뵙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다 같이 캐나다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시댁 친척분들 대부분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셔서 저희 결혼식 때 오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 계신 친척분들만 모시고 소규모로 스몰 웨딩을 한 차례 더 하기로 했습니다. 전 사실 대학 졸업하고 정말 빡빡하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흔한 해외여행 한번 떠난 적이 없었죠. 인생에서 처음으로 해외 가는 거라 엄청 설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표를 예매하기로 한 날 남편이 좀 곤란하다는 듯 멋쩍게 웃으며 제게 말하더군요. 캐나다까지 좋게 10시간은 비행해야 해서 꽤 허리가 아플 거랍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석을 타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좌석이 3개만 남아있더래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시니 비즈니스석으로 태우고
남은 한 자리는 저보고 타라는 겁니다. 남편 본인은 이코노미 타고 가겠다나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더군요. 결혼 1년 차도 아니고 1개월 차라 당연히 시댁 부모님과 엄청 어색한 사이였어요. 게다가 두 분의 사이가 안 좋은 걸 뻔히 아는데 그 사이에 껴서 눈치 볼 생각을 하니 머리까지 아픈 거 있죠. 그건 아닌 것 같아. 시부모님께서도 나랑 같이 가면 불편하실 거고 나도 눈치 보여서 제대로 못 쉴 것 같아. 난 괜찮으니까 당신이 부모님 모시고 비즈니스 타고 가. 괜히 내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남편은 그래도 어떻게 너만 이코노미로 보내냐며 울상을 짓더군요. 전 그 어색한 기류 속에서 10시간 비행할 바에 맘 편하게 이코노미로 가는 게 낫다며 남편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시아버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자신이 이코노미를 탈 테니 저보고 비즈니스석으로 오라고 하셨지요. 그 요청을 거절하느라 꽤나 고생했습니다. 아버님 성정이 원체 다정하신 편이셔서 저 혼자 따로 타는 게 견디기 힘드셨나 봐요. 그래도 어떻게 저떻게 달래며 저 혼자 이코노미를 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약한 날짜가 다가왔고 함께 공항으로 향했는데요. 전 비행기도 제주도 갈 때만 타봐서 몰랐는데 비즈니스석은 따로 라운지가 있더군요. 심지어 체크인하는 곳도 저랑 아예 달라서 공항에 들어가자마자 시댁 쪽과는 아예 떨어져서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뭔가 설레고 기분 좋은 여행 느낌이었는데 묘하게 찝찝했어요. 당연히 사정이 있었고 다 이해는 하지만 뭔지 아시죠? 나만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 저와 달리 남편과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라운지에 가본다며 엄청 신나했거든요. 물론 그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냥 좀 서운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캐나다에 도착하고 나서는 좋은 풍경과 친척분들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남편의 고모님께서 저를 굉장히 좋아라 해주셨어요. 성격도 차분하고 말도 예쁘게 해서 마음에 든다시며 용돈도 챙겨주시는 거 있죠. 어쩜 이렇게 고운 신부감을 데려왔대? 어린데도 참 예쁘고 바르고 어른들 챙길 줄 알고. 어디 가서 이런 여자 절대 못 만난다. 너는 와이프한테 진짜 잘해야 돼. 예쁘다고 해주시니 저도 감사해서 괜히 더 잘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고모님께 약간의 자격지심이 있으셨는지 대화하는 내내 트집 잡기 바쁘시더군요. 고모님의 얼굴도 굳기 시작하고 분위기도 안 좋아져서 제가 나서서 대화 주제를 돌리곤 했었답니다. 그 모습에 고모님이 더 좋아해 주셨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종종 고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명절이나 행사가 있을 때 연락을 드리는 시기였는데 그마저도 엄청 좋아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쯤 제게도 좋은 소식이 생겨 정신없이 바빠졌습니다. 바로 임신 소식이었어요. 신혼 초부터 아이를 갖고 싶단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임신 소식을 듣게 되니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남편도 아이를 바랬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복병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임신 소식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기뻐하실 줄 알고 시부모님께 아이가 생겼단 이야기를 꺼냈었는데요. 돌연 시어머님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더니 그럼 일은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질문이 먼저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저도 표정 관리가 안 되더군요. 당황해하면서 일단 한 달이 오기 전까지는 다닐 거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육아휴직을 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인상을 팍 쓰시면서 벌써 애 낳으면 언제 돈 벌고 모을 거냐고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난 좀 네가 대책 없단 생각이 드는구나. 아직 신혼 초인데 벌써부터 애를 가지면 어쩌니? 네가 애 본다고 쉴 동안 우리 애 혼자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와야 할 거 아니야. 사전에 미리 돈 모아놓고 준비해놓고 애 가져도 모자랄 판국에 생각이 있니 없니? 너 혹시 밤마다 내 아들 심하게 조르는 건 아니지?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면서 타박하시니 저도 얼떨떨해서 제대로 대꾸하지 못했어요. 애는 저 혼자서 갖겠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 동의하에 함께 가진 아이인데 저보고만 뭐라 하시니 서운한 마음도 들었죠. 하물며 같은 여자인데 조르다뇨. 그 마지막 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었죠. 그런데 남편은 절 보호하긴커녕 저 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 옆에 계시던 시아버님이 대신 나서서 화를 내셨습니다. 여기서 축하한단 말 대신 어떻게 돈 얘기를 꺼내냐면서요. 두 분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신호탄으로 계속 말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싸우다 보니 과거 이야기도 나오고 네가 그랬니 저가 그랬니 하는 말까지 나왔죠. 결국 기쁘게 임신 소식을 전하려던 제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최악의 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 다 서로를 향해 험한 말을 하며 헤어지셨고 전 남편과 함께 신혼집으로 돌아가면서 눈물을 흘렸던 걸로 기억해요. 남편은 그저 엄마도 우리 걱정해서 한 말일 거라며 기분 풀라는 말만 해댔죠.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서재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더니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해오시더군요. 그 말에 또 눈물이 터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웅엉 울었습니다. 확실히 임신하고 나니 기분이 오락가락할 때가 많아 작은 거에도 자극받고 눈물이 터지곤 했거든요. 아버님은 서툴게 절 달래시며 살짝 술에 취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내가 따로 나가 사는 이유는 아마 다 들었겠지. 아마 단순히 표면적인 이유만 들었을 테지만 다른 사정도 있단다. 너희 시엄마가 캐나다 이민 사건 이후로 자격지심이 생겼어. 그 기회를 아까워하는 나보다 더 심하더구나. 시아버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아버님은 캐나다 이민의 기회를 놓쳤을 때 그 기회에 대한 아쉬움이 크셨대요. 애초에 제안을 받았을 때 뭔가 운명인 것처럼 정말 가고 싶었는데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포기했던 거라 아쉬우셨다나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그 돈이 내 돈이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끼셨답니다. 남편의 고모네와 시댁의 집안 사정은 비슷한 편이었는데 캐나다로 이민 가면서 고모네가 엄청 잘 살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엄청 비뚤어지셨대요. 마치 저 돈이 내 돈인데 쟤네들이 뺏어갔어 하듯이 말이죠. 그 이후에는 점점 더 돈에 집착하는 게 커지셨답니다. 별거 아닌 거에도 돈돈거리시고 아껴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부자 된다 이런 말들을 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주셨나 봐요. 시아버님도 당연히 아쉬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제안을 따르지 않았던 것도 제 운명이려니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미련은 버리고 같이 잘 살아보자며 시아버님을 많이 달랬지만 서로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점점 더 돈에 집착하는 모습에 아버님도 질려서 별거를 결정하신 거죠.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종종 시어머니가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랍니다. 실제로 이번에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돈 얘기부터 꺼낸 것도 같은 이치래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남편에게 말해서 시댁과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남편은 좋게 말해 순하고 나쁘게 말하자면 좀 우유부단한 편입니다. 그놈이 우유부단하긴 한데 그래도 사랑하는 와이프가 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가만히 있을 놈은 아니다. 성정이 나쁘진 않자니. 게다가 임신한 와이프 말인데 당연히 들어줄 거다. 꼭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거리 두고 살려무나.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게 전부라 미안하다. 그날 시아버님은 진심으로 절 아끼는 듯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전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아버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속상했던 마음도 가라앉았죠. 그래서 꼭 아버님 말씀대로 그러겠노라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에 또 시어머님이 제게 그런 행동을 취한다면 꼭 단호하게 말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한동안은 시어머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부딪히면 스트레스 받을 게 뻔했고 굳이 내 아이에게 그 스트레스를 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제가 피한다는 걸 눈치채고 은근슬쩍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설 명절이 다가왔어요. 이날까지 피한다면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못하는 거란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님 댁을 찾았습니다. 어머님은 절 보자마자 날카롭게 얼굴 까먹을 뻔했다며 비아냥대셨어요. 남편이 옆에서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그렇다며 말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제 입에서도 날카로운 말이 나갔을 겁니다. 다행인 점은 시댁은 제사를 하지 않는 집안이란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명절이니 같이 모여 맛있는 밥 한 끼 먹는 게 전부였죠. 남편과 함께 사갔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할 땐 예전의 모습 그대로셨어요. 저도 한결 편한 마음으로 식사했습니다.
이후 어머님은 과일을 깎겠다고 하셨고 전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사왔던 음식이 초밥이었기 때문에 설거지거리가 많은 편은 아니었죠. 그래도 설날이라 아직 날씨가 추운 때였기에 따뜻한 물을 틀고 설거지하고 있었습니다. 과도를 가지러 부엌에 오신 어머님이 절 슬쩍 보더니 수도꼭지를 찬물 쪽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전 접시를 헹구다가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서서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등을 한 대 짝 때리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넌 어쩜 돈 아낄 줄을 모르니? 원래 부자들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아끼면서 사는 거 모르니? 이런 것부터 아껴야 부자 되는 거야. 에휴, 답답하다, 답답해. 고무장갑이 없어 맨손으로 설거지 중이었는데 찬물에 씻으라고 하는 건 절약이 아니라 괴롭힘 아닌가요? 불량한 마음이 샘솟아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시어머님은 항상 찬물로 설거지 하시느냐는 질문이었죠. 그랬더니 당연하다는 듯 답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 그래. 이런 작은 걸로 싸워서 뭐 하겠나 싶어서 고무장갑이라도 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고무장갑은 돈 아니냐며 손이 있는데 굳이 뭐하러 쓰냐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땐 저도 못 참고 울컥해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거실 테이블을 닦던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부엌에 들어왔죠. 어머님이 찬물로 설거지 하라시는데 당신도 알지만 나 요즘 피부도 약해져서 자꾸 트잖아. 피부과 약 강해서 아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는 거 알지? 당신이 나 대신 설거지 좀 해줘. 시어머님은 제 말 듣더니 깜짝 놀라며 어디서 남편을 부려먹냐면서 소리치더군요. 그제야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돈에 집착하는 것보다 절 골탕 먹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설거지할 테니까 나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휙 하고 거실로 나갔더니 뒤에서 소리치는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 저런 네 가지가 다 있니? 내가 그랬지. 그때 선봤던 아가씨가 훨씬 낫다고 말이야. 그 아가씨랑 결혼했으면 너 이미 인생 다 폈어. 그 집 부동산 투자한 거 대박나서 다들 해외여행 다니면서 산다더라. 전 대체 저게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허둥지둥대면서 시어머님의 입을 막기 바쁘더군요. 머리를 굴리다 보니 대충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대로 가방을 들고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저 혼자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솔직히 이혼까지 갔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뭔지 남편이 저 따라서 쫓아나오더군요. 차 안에 들어서서 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하려고 종용했어요.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저희는 캠퍼스 커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2살 때부터 오랜 기간 연애를 해왔었는데 시어머님의 눈엔 제가 탐탁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 욕심이 나셨다나요? 모자간에 오붓하게 밥 한 끼 먹자고 해서 나갔더니 남편 동의 없이 마련한 선짜리였대요. 예의 없이 굴 수는 없어서 대충 비위만 맞추고 나와서 엄청 화를 냈었답니다. 다시 또 그러면 가만 안 있겠다고 해서 같은 일이 벌어지진 않았대요. 본인 선에서 잘 처리했다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 듣게 만들어 미안하답니다. 남편의 입장도 납득이 가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아 마음이 금방 풀렸어요. 대신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은 더 커졌죠. 결국 저희 집안에 돈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시댁살이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신혼초까진 아무렇지 않게 연기하다가 아기 생기니까 이젠 묶어둔 개다 싶었는지 본색을 드러내신 거고요. 당신 얘기 뭔지 알겠는데 나 앞으로는 어머님께 며느리 노릇 할 생각 없어. 이 정도로 사이 틀어졌는데 당신도 내게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바라면 염치 없는 거야. 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어머님은 자기가 챙길 테니 따로 안부 연락이니 뭐니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후 몇 개월간은 어머님과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임신 8개월 차쯤 됐을 때였습니다. 남편에게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가족 간의 소규모 결혼식을 할 때 처음 봤었죠. 그때 이후로 따로 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대학 졸업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도련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생겨 오랜만에 시어머님도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혹시나 또 시어머님이 날 자극하면
바로 그 즉시 집에 갈 거라고 당부해 두었어요. 다행히도 걱정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도 도련님을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엄청 들떠계셨죠. 제게 도련님의 첫인상이자 마지막 인상은 캐나다에서의 결혼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같이 식사하면서 좀 의외인 면이 느껴졌습니다. 순둥한 편인 남편과 달리 엄청 강한 분이셨거든요.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허세가 많은 편인 듯 했습니다. 경영학과를 졸업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으니 스타트업 회사를 하나 차리실 거래요. 그런데 아직 뭐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린 것도 아닌데 벌써 성공한 사람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긴 반드시 성공할 거고 우리 집안 일으켜 세워서 상류층으로 만들어줄 거고 뭐 그런 말들을 하셨죠. 그럼 우리 아들, 엄마는 너뿐인 거 알지? 우리 둘째 아들 없었으면 어떻게 살겠어?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엄마 편인 우리 아들이 와서 너무 행복하다. 시어머님은 도련님의 말에 다 맞다며 맞장구 치면서 요즘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는 말을 할 땐 절 째려보기까지 하셨습니다. 속으로 좀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의 주제는 도련님이 거주할 집이었는데 저희 신혼집 있는 동네에 좀 비싼 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월세집을 구한다는 거예요. 얼만지 여쭤보니 달에 80씩 나간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만큼의 돈을 감당할 만큼 시댁이 여유롭지도 않고 도련님도 백수인 상태잖아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고 너무 과하게 무리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걱정하는 말을 전했더니 어차피 자기 곧 창업할 거고 그럼 80만 원쯤은 껌이라면서 허세를 부리시더군요. 제가 뭐라 한다고 해서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 어차피 남일이다 싶어 구태여 말을 더 붙이진 않았습니다. 그러고 2달쯤 더 지났을 때였어요. 산달이었기에 한창 예민해진 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진통을 느낀 후 곧바로 출산까지 이어져서 크게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아이는 사랑스러운 딸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효녀 노릇한 셈이죠. 그맘때쯤 남편의 고모님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건물을 여러 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 문제로 1년에 한 번씩은 들어오셨거든요. 마침 제 아이도 태어났겠다 일부러 시기 맞춰서 오셨답니다. 신혼집이 고모님 집과도 거리가 가까운 편이어서 자주 찾아오셨어요. 희한하게 제 딸아이도 고모님 얼굴을 보면 방실방실 잘 웃어댔죠. 우리 조카 며느리 출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내가 몸에 좋다는 거 다 챙겨왔단다. 이거도 먹어보고 저 한약도 꼭 챙겨 먹어. 기력 회복에는 이만한 게 없다니까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한다. 먼 시골에 살고 계신 친정 부모님 대신 고모님이 그 역할을 맡아주셨어요. 몸에 좋다는 건 죄다 바리바리 싸우시고 또 매번 비싼 밥까지 사주셨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남편보다 더 챙겨주신 셈이죠. 항상 그러지 마시라고 만류해도 정말 챙겨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니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출산 후 지쳐있던 제게 큰 힘이 되어주셨죠. 그러다 고모님이 떠나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댁 식구들과 밥 한 끼 먹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도 흔쾌히 동행하기로 했죠. 그렇게 고모님과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과 도련님, 저까지 다 한자리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살짝 걱정되긴 했었어요. 시어머님이 항상 고모님만 보면 기를 쓰고 달려드는 경향이 있으셨으니까요. 실제로 식사하는 내내 분위기가 삭막해서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 바빴습니다. 남편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지 순박한 얼굴로 밥만 먹더군요. 처음엔 시어머님이 과거 이야기를 꺼낸 게 시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캐나다로 이민 가기 전에는 평범한 집안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고모부가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해서 5천만 원가량 빚을 졌었나 봅니다. 시어머님이 식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때 돈 날리고 힘들어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표정은 엄청 신나 보이는 거 있죠. 일부러 힘들었던 시기를 꺼내서 사람을 깔아뭉개는 느낌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옛날 얘기 굳이 꺼내지 말자. 서로 기분 좋을 거 없는데. 힘들었던 과거 꺼내서 뭐해. 그렇게 과거에 얽매여서 살면 발전도 없어. 고모님도 고분고분 넘기는 스타일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단박에 시어머님의 말을 잘라내더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더 폭주하는 겁니다. 너 그때 생활비도 없어서 우리한테 돈 빌려가지 않느냐. 200만 원이나 빌려줬는데 배은망덕하다느니 그런 말들을 해댔죠. 결국 옆에 계시던 시아버님이 그만하라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냐며 언제까지 옛날 얘기 꺼낼 거냐면서요. 여동생 말 틀린 거 하나도 없고 당신도 이젠 과거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살라는 말까지 꺼내셨습니다. 시어머님 자존심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의 고모님도 말을 더 보태셨어요. 그때 빌려준 200만 원 이자까지 붙여서 갚는 게 언제냐고요. 그때 빌려준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자까지 두둑히 챙겨서 갚아줬는데 왜 그러냐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순식간에 저만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자 시어머님의 얼굴이 벌겋게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앞에 있던 소주병을 들곤 병나발채로 벌컥벌컥 마시는 겁니다. 그 모습에 깜짝 놀라서 어머님의 손을 붙잡았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그렇게 드시면 몸 상하세요. 숨 크게 들이쉬고 내쉬어보세요. 네? 당신, 당장 안 말리고 뭐해? 제 말에 남편이 그제서야 몸을 일으켜 어머님을 붙잡더군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님이 노으라며 제 손을 내리치셨습니다. 전 강한 힘에 휘청이면서 바닥으로 몸을 굴러야만 했죠. 시아버님과 고모님이 달려와 절 부축하셨어요. 두 분은 절 일으켜 세우며 시어머님을 한심하게 바라봤고 저 또한 어머님을 향한 비뚤어진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결국 그 자리는 제 타박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큰 상처는 아니고 무릎이 좀 쓸린 정도였지만 시어머님은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안 하시는 거 있죠. 정말 나랑 안 맞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과는 평생 친해질 수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땐 저도 좀 체념했던 것 같아요. 서로 연락도 얼굴도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시어머님이 빠진 제 결혼 생활은 별다른 문제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아이의 뺨에 통통하니 살이 오르고 귀여운 웃음까지 짓더군요. 행복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늘이 제게 한 가지 행복을 더 지어주었습니다. 여보, 왜 나 결혼하기 전에 청약 당첨돼서 사뒀던 아파트 기억해? 그거 전세 주고 있었잖아. 근데 이번에 시세가 엄청 올라서 내놨는데 사겠다는 사람 나타났다? 대박이지? 내가 3억 주고 샀는데 6억에 사겠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엄청 붐이 올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뒀던 아파트가 2배로 올랐어요. 남편은 더 오를 것 같으니 두고 보자고 했지만 전 이제 고점인 것 같다며 냉큼 팔았죠. 대출금 제외하면 2억 정도 수익이 난 상태였습니다. 순식간에 큰돈이 생기니 정말 기분이 좋더군요. 그렇게 벌게 된 돈은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해 두었어요. 얼마는 주식을 샀고 얼마는 금을 샀죠. 또 얼마는 예금으로 예치해 두었습니다. 주식은 몇십 년 묵혀둔단 마인드로 대형주들만 골라서 샀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남편이 시어머니께도 말했던 모양이에요. 한참 연락도 없던 분이 갑자기 밥 한 끼 하자는 겁니다. 딱 삘이 왔죠. 남편에게 캐물었더니 기쁜 소식이니 당연히 전했다는 거예요. 한숨만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돈에 환장하는 시어머니가 그 얘기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절 찾겠어요? 빤히 보이는 건데 그걸 왜 굳이 시어머니께 말했는지 우유부단한 남편도 미웠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시어머니네 집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전과 달리 싱글벙글한 웃음을 지으며 절 맞이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바로 본론에 들어가셨죠. 집 팔아서 돈 벌었단 얘기 들었다며 본인도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답니다. 그러니 어디가 좋아 보이는지 좀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에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번에 번 것도 정말 운이 좋아서이지 제가 잘 분석하고 구입해서 번 건 아니라고요. 예, 내가 너 돈 번 거 나눠달란 것도 아니고 나도 돈 좀 벌고 싶으니 가르쳐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깝니? 아유, 진짜 정을 줄래도 줄 수가 없다 넌. 그럴 거면 자랑이라도 하지 말지 그랬니? 그랬더니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정말 황당해서 입만 떡 벌린 채 쳐다봤어요. 제가 자랑한 것도 아니고 오질없는 남편이 말을 전한 건데 또 혼나고 있는 건 저였죠. 이젠 진짜 지겹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누차 말씀드렸지만 청약이 된 것도 운이고 가격이 오른 것도 운이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어디가 오를지 알면 저도 매입했겠죠.
왜 제가 주식 사고 금 사면서 분산 투자했겠어요? 저도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랑도 제가 어머니께 했나요? 남편이 자기 맘대로 짓거린 건데 왜 또 제 탓을 하세요? 전 목덜미를 잡으면서 혈압 오른다고 연기하는 시어머니를 내버려 두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번엔 남편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묘하게 달라진 남편의 태도를 눈치챘던 것 같아요. 우유부단하다고 한들 적어도 저를 최우선으로 여겼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슬슬 저보다 시어머니 편을 들더군요.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투정 좀 부리는 건데 받아주지 그랬냐며 제가 너무 말을 나쁘게 했다네요. 대체 말을 나쁘게 한 게 누군데 사리 분별 못하냐고 소리쳤더니 미안하다고 숙이긴 하더군요. 이젠 그 모습도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남편과도 냉전으로 지냈어요. 하지만 방실방실 웃으며 사랑을 전해주는 딸이 있다 보니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만들어낸 결실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사이를 부드럽게 풀어주더군요. 딸은 울다가도 남편의 얼굴을 보면 배시시 웃곤 했거든요. 제 아빠라는 걸 안다는 듯이 말이죠.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정말 다신 어머니와 엮이지 않도록 제가 잘 쳐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100% 믿진 않았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요. 그렇게 조금은 위태로운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한 달 뒤면 아이의 돌잔치였어요. 시간이 흐르는 만큼 아이가 커가는 것도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도련님 얘기를 꺼내더군요. 도련님 아는 형 중에 파티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돌잔치를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였죠. 파티룸? 그냥 예식 뷔페 같은 거 빌리는 게 안 나아? 예식 뷔페는 일단 맛이 보장돼 있으니까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사회도 따로 알아봐야 하잖아. 남편은 그 파티룸은 돌잔치를 자주 하는 곳이라 출장 뷔페와 사회 보시는 분이 다 연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한번 직접 가서 보고 결정하는 게 어떻겠냐 하더군요. 저도 제 아이를 위해서 완벽한 돌잔치를 열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도련님과 남편, 저는 파티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막상 도착해서 보니 규모도 꽤 크고 잘 되어 있더군요. 특히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차장도 널찍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편해 보였습니다. 파티룸 사장님이시라는 도련님 지인분도 꽤나 매너가 좋고 젠틀하신 분이셨어요. 이곳에서 돌잔치를 열기로 결정하고 식사한 후 헤어지기로 했죠. 그런데 도련님은 그 자리에서도 참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본인 인맥이 대단하니 어쩌니 형수님은 내 덕에 이렇게 좋은 데서 돌잔치 하는 거라느니 온통 자기 자랑뿐이었어요. 사실상 제가 도련님한테 감사할 게 아니라 그 도련님 지인분이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솔직히 이 파티룸 아니더라도 돌잔치 할 수 있는 곳은 널렸잖아요. 이쯤 되니 일부러 그러는 건가 싶었습니다. 항상 말할 때마다 묘하게 본인을 치켜 세우면서 저를 낮추는 듯한 화법이었거든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딱 꼬집어서 지적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방금 도련님 자기 자랑하면서 저 까내리셨죠? 라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눈치챈 사람만 묘하게 기분 나쁜 일이죠. 얼른 식사 자리 마무리하겠다 싶었을 때 갑자기 다른 이야기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파티룸 사장님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이번에 엄청 큰 돈을 벌었단 이야기였죠. 그러시냐고 부럽다면서 대충 맞장구를 쳐주던 차였습니다. 아, 형수님, 우리 엄마가 좋은 곳 있냐 소개해달라니까 모른다고 숨겼다면서요. 가족끼리 치사하게 그럼 쓰나? 뭐, 그래도 괜찮아요. 이번에 이 형이 소개해줘서 우리 엄마 아파트 하나 매입했어요. 이 형이 그런 쪽으로 빠삭하거든요. 도련님이 형이라 칭하는 사람은 파티룸 사장님이셨어요. 가만히 있는 저를 살살 긁으면서 말하는데 진짜 혈압 오르더군요. 파티룸 사장님은 부동산 투자로 번 돈은 그대로 다시 다른 부동산에 투자했답니다. 그러면서 형수님은 번 돈 어디다 썼냐 물어보더군요. 있는 그대로 말했더니 또 뭘 모른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겁니다. 아직까지 부동산 고점 안 왔고 1년은 더 오를 거래요. 주식이니 금이니 예금이니 그런데 투자하는 게 멍청한 일이라나요? 저더러 한 치 앞도 모르는 바보라는 듯이 말하는데 저도 이쯤 되니 인내심의 한계가 왔습니다. 뭐 저도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다니는 회사에 숨은 재테크 고수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술 사드리고 밥 사드리면서 귀동냥으로 듣는 정보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투자했던 아파트 청약도 괜찮은 곳 맞는지 여쭤보고 들어간 거였죠. 잘난 체 아는 체 하는 거 정말 질색이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다 투자하든 어쩌든 본인 돈 본인 알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호언장담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내년부턴 미국에서도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도 주춤할 겁니다. 혹시 미국인들 실업률 보셨나요? 물가 상승률은요? 다 파악한 다음에 부동산 상승을 예측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설마 저보다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도련님은 제 말에 제대로 대꾸도 못하면서 어버버거리셨어요. 괜히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래놓고 진짜 부동산 더 올라서 약 올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건 내년에 있을 일이니 그때 생각하자 싶어서 내질렀죠. 잘난 척 엄청 하던 사람이 금리니 뭐니 하는 얘기엔 조용한 모습을 보니까 배꼽 붙잡고 웃고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전 도련님이 하는 얘기의 요점은 결국 절 비꼬기 위함인 줄 알았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닌 겁니다. 제가 이 정도로 약 올렸으면 자리를 파하고 헤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젠 제 눈치를 보면서 살살 달래는 게 아니겠어요. 형수님 기분 상했느냐며 그런 의도로 한 말 아니니까 용서해달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 형이 부동산 쪽으로 잘 알고 수익을 잘 내니까 제게도 소개해주고 싶었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제가 낸 수익을 다시 파티룸 사장님이 추천해주는 곳으로 재투자할 생각 없냐는 거였죠. 전 이미 분산 투자해놓은 상태여서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꽤 질척거리는 거예요. 투자한 금액은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부동산으로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나 예금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으니 자기라면 당장 빼서 투자할 거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억뿐이고 이미 부동산이 많이 오른 시점이라 그 돈으론 집 한 채도 못 산다고 했더니 신나게 웃으면서 설명하더군요. 이 형이 하는 투자 방식은 좀 달라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대신에 금액대가 10억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믿을 만한 사람들 서너 명이서 같이 돈 모아서 투자한 다음에 이익금은 뿜빠이 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도련님의 말대로라면 제가 지금 처음 본 파티룸 사장을 믿고 2억을 투자한 거잖아요. 대체 뭘 믿고 그런 돈을 덥석 쥐어주나요? 도련님 얼굴을 보고 믿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됐죠. 애초에 전 도련님에게 신뢰가 없었으니까요. 전 별로 끼고 싶지 않으니 다른 분을 알아보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무조건 돈을 버는 거라면 누구보다 본인이 투자하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서 저더러 기회 잡으라고 부추기는데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딱 든 생각은 이거 사기치는 것 같은데 였어요. 심지어 제 옆에 앉아있는 남편도 아무 말 없이 도련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겁니다. 이미 파티룸 사장, 도련님, 남편 셋이서 짜고 저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건 그랬습니다. 그럼 시어머님이 아파트 하나 매입했다는 것도 그 투자냐고 물었더니 그건 진짜 따로 사신 거라더군요. 그럼 저 파티룸 사장에게 투자한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단 거잖아요. 그럼 불확실한 자리에 들어가라니 게다가 남편도 그에 동조한다니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기분이 점점 불쾌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말해도 자꾸만 보채길래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할 거면 지금 가겠다면서 몸을 일으켰죠. 그제 알겠다며 한 걸음 물러서더군요. 정말 피곤한 식사 자리였다 생각하면서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님이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제가 알기론 어머님이 갖고 있는 재산은 살고 계신 빌라가 전부였습니다. 그 빌라를 팔더라도 3억 내외인데다 담보대출도 걸려있는 걸로 들었어요. 그럼 대체 무슨 돈으로 아파트를 사셨던 거지 싶더군요. 근데 어머님 아파트 매입하셨댔잖아. 대출 받으신 거야? 근데 그 큰 금액이 대출이 나왔어? 요즘 규제 심해서 받기 힘들잖아. 남편은 제 얘기 듣더니 돈을 빌린 건 맞는데 일반적인 대출은 아니래요. 일반적인 대출이 아니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럼 일반적이지 않은 대출은 뭘까 싶었죠. 제 질문에 남편은 답하기 곤란하다는 듯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뭔가 대단한 걸 숨기고 있구나 싶어서 더 재촉했어요. 이렇든 저렇든 남편의 어머니시고
저와도 가족으로 엮여 있으니 이 정도는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고 했죠. 결국 남편은 제 말에 설득당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글쎄 사치를 썼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빚을 갚기 위함도 아니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도 아니고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사채를 썼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전 그 자리에서 기겁하면서 소리쳤어요. 미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사채를 쓸 생각을 했느냐고요. 얼마를 빌렸냐고 했더니 자그마치 3억이랍니다. 매달 갚아야 할 돈만 몇백이잖아요. 시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경제관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그걸 알면서 말리지 않은 도련님과 남편이 한심했어요.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를지 내릴지 100%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무리해서 투자하다니 제 입에선 계속 잔소리가 흘러나왔죠. 당신 좀 그만해. 어머니가 알아서 투자한 건데 뭐 어떡해. 그리고 그건 어머니 일이지 우리랑 관련 없잖아. 어련히 알아서 잘 하셨겠지. 당신처럼 수익 내고 나올 줄 어떻게 알아? 정말 대책 없다는 생각에 이젠 한숨을 넘어서 험한 말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제 사이가 아예 남도 아니고 어머니가 사채로 빌려서 투자한 게 망하면 저희에게도 분명 불똥이 튈 터였죠. 당장 생활비가 없다, 빚쟁이들한테 쫓긴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나요? 저 혼자 가만히 있더라도 남편은 쌈짓돈이고 뭐고 다 꺼내서 쥐어주겠죠. 이날 확실하게 이혼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더 큰일이 터지기 전에 얼른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선 당장 다음 달에 있는 아기 돌잔치만 마무리하고 소송이든 합의든 진행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판례들도 살펴보고 합의 이혼이 가능할지도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 어느새 아이의 돌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약해뒀던 파티룸에서 그대로 진행했어요. 그 사장이 딱히 마음에 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돌잔치 퀄리티는 꽤 괜찮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선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가본 돌잔치 중에 가장 인상 깊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다행이었죠. 사회도 센스 있게 진행해 주셔서 다 같이 하하호호하는 분위기에서 돌잔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가족들끼리 뒤풀이로 따로 모였던 자리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그 당시 남편의 고모님도 함께 계셨는데요. 세금 문제랑 제 돌잔치 날짜랑 비슷해서 한국에 들어오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뒤풀이 자리에도 함께 계셨죠. 전에 같이 했던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님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긴장이 되더군요. 고모, 나 오랜만에 보는데 용돈 좀 주면 안 돼? 나 벌써 30대인데 20대 꼬맹이한테 주는 만큼 찔끔 주지 말고 좀 두둑하게 해, 어? 고모 돈 많잖아. 그런데 이번엔 시어머님이 아니라 도련님이 불씨를 붙였어요. 도련님의 말에 고모님의 인상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맡겨놓은 것 마냥 돈 달라고 하는데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게다가 두둑하게 챙겨달라며 세세하게 요구하니 고모님도 심기가 불편하셨을 겁니다. 고모님은 한숨을 푹 내쉬며 저번에도 100만 원 주지 않았냐고 답하셨어요. 그에 이번엔 시어머님이 콧방귀를 뀌시는 겁니다. 고작 100만 원 준 걸로 또 생색 낸다면서요. 100만 원이 고작이라는 말이 붙을 만큼 적은 돈은 아니지 않나요? 그 말에 저도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시아버님이 말리기도 전에 고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자기 얼굴만 보면 맨날 돈돈거리냐는 울분 섞인 목소리였죠. 그동안 쌓인 게 많으셨는지 매번 돈 얘기에 지친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 쌓인 피로감이 느껴져 저조차 마음이 쓰릴 정도였어요. 고모님은 가족들 간의 우애를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그만큼 잘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을 시어머님과 도련님은 이용해 먹듯 줄도 돈을 요구하셨었나 봐요. 게다가 시어머님은 고모님을 향한 자격지심까지 있었으면서 뒤에선 몰래 돈을 요구했다니 정말 웃기지 않나요? 나도 캐나다로 이민 가서 잘 풀린 거 알고 맨 처음엔 오빠한테 간 제안이었었던 거 다 알아. 그래서 그 부채감 때문에 일부러 더 잘 챙겨주고 돈도 보내주고 했잖아. 둘째 조카 창업한 데서 3천만 원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은커녕 얼굴 보자마자 또 돈돈거리니 내 기분이 어떻겠어? 고모님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도련님에게로 향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창업한다는 말은 듣긴 했지만 그걸 빌미로 고모님에게 돈을 뜯어갔다니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도련님은 어버버거리면서 창업해서 당연히 갚으려고 했다느니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라느니 온갖 이야기를 늘어놓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업 비용이 부족해서 제대로 준비 못하고 있답니다. 여기저기 투자 좀 해달라고 말하곤 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진행이 더디다나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파티룸 사장님이랑 같이 했던 자리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도 왜 파티룸 사장님한테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버는 거라고 엄청 절꼬셨잖아요. 그 투자라는 말과 도련님의 창업 투자라는 말이 겹쳐서 들리는 겁니다. 전 설마 하는 마음으로 도련님께 물었어요. 저더러 투자하라고 했던 것도 부동산 관련된 게 아니라 도련님 창업 관련된 거냐고요. 그랬더니 엄청 화를 내는 겁니다. 자기를 뭘로 보냐면서 거짓말 치면서 형수님 돈 뜯는 파렴치한으로 본 거냐면서요. 오해라면 죄송하다는 말을 하려는데 그때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군요. 가만히 있던 남편도 나서서 제게 뭐라 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별별 일 다 있어도 가만히 있던 사람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저더러 화를 내는 게 말이에요. 꼭 숨들킨 사람처럼 찔리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 이번엔 당신이 너무했어. 동생한테 사과해. 우리는 다 잘 살아보자고 부동산에 투자하자고 한 건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나도 좀 화가 나려고 하네. 그 모습을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자 남편도 좀 아차 싶었는지 자리에 앉으며 찬물을 마시더군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제 눈치를 보는 남편과 도련님 그리고 시어머님까지 시아버님과 고모님만이 의아해하는 눈빛이셨죠. 그 당시엔 아무렇지 않게 그래 내가 미안해 하고 상황을 넘겼지만 제 마음속엔 의심보단 확신이 피어났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팽배해졌죠. 무조건 증거를 잡아야겠다 싶어서 남편에겐 아무런 티도 내지 않았어요. 일단 남편과 도련님이 나눈 연락을 몰래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다음 남편이 확실하게 잠들었는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곤 폰을 열어 도련님과 나눈 카톡방 전문을 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붙잡으며 최근 대화부터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면서 읽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카톡방엔 정말 오만 얘기가 다 있더군요. 그동안 남편이 제게 보여줬던 다정한 모습은 전부 가면이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청약으로 돈을 벌었을 때부터 자기들끼리 그 돈을 어떻게 뺏어올지 궁리한 내용이 한가득 있었어요. 어떻게든 뜯어오려고 머리를 맞댄 대화 내용을 보는데 손이 벌벌 떨릴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1년 전쯤 도련님이 보낸 메시지가 눈에 확 박히더군요. 와, 우리 엄마지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캐나다 비행기 값을 빼돌릴 생각을 다 하냐? 그걸로 그럼 엄마 명품백 산 거야? 대단하다, 대단해. 메시지를 보자마자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황급히 그 위에 나와 있는 메시지들을 빠짐없이 훑었습니다. 설마가 진짜로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왜 시댁 친척들이 다들 캐나다에 계셔서 거기서 소규모 결혼식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비즈니스석이 3자리뿐이라서 저 혼자 이코노미 타고 갔던 거 기억하시죠? 참나. 그것도 고모님께서 장거리 여행 힘드니 비즈니스석 타고 오라며 티켓값을 줬었답니다. 그런데 제겐 3자리밖에 없었다고 하고 한 자리값 돈을 빼돌렸던 거예요. 그 당시 캐나다까지 가는 비즈니스석이 대략 5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 돈을 빼돌려서 시어머니 명품백을 샀다니 진짜 상식 바뀌죠. 그때 남편이 저더러 비즈니스석 타라고 했던 것도 다 연기였던 겁니다. 제가 불편하니까 거절하고 이코노미로 갈 거란 걸 다 예측하고 했던 행동인 거죠. 제가 지금까지 같이 산 남편은 가면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더럽고 음침한 속내를 숨기면서 제 앞에선 순진한 척 연기했다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척하며 연기했다 생각하니 소름 끼치는 걸 넘어서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전 그 밤에 짐을 챙겨 집을 빠져나왔어요. 사랑하는 딸과 함께 친정댁으로 들어갔고 곧장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합의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소송 준비하는 게 오히려 속이 편했죠. 그때 남편에게서 온 전화에 이렇게 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나한테 연기하고 있는 거지. 나 다 아니까 그럴 필요 없어. 너 동생이랑 짜고 내 돈 뺏으려고 무지했었더라? 근데 내가 안 넘어가서 어쩌냐? 내가 확신하는데 너네 집 조만간 쫄딱 망할 거야.
권선징악은 반드시 있거든. 남편은 그 이후로 어떠한 연락도 해오지 않았어요. 이혼 소송은 찬찬히 진행되었고 담당 변호사님이 진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하시더군요. 혀를 차며 이런 짓 하는 것들이 인간이라고 밥 먹고 돌아다니다니 반드시 벌받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도 힘을 얻어 열심히 소송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혼 소송은 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이 양육권 때문에 조금 곤란했었는데 상대편의 유책이 컸기 때문에 제 손을 들어주더군요. 그런데 소송 과정 중에 정말 추잡한 일도 있었어요. 이혼하게 되면 각자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글쎄 제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 냈던 걸 갖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 2억도 결혼했을 때 생긴 수익이니 반띵을 해야 한다고 우겼던 거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진짜 인간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법정에선 결혼 전에 제 혼자서 청약으로 구입했던 부동산이고 결혼 생활과는 관련 없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남편은 거의 빈털터리로 제게 위자료만 뱉어낸 채 이혼당해야 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꼬신 건 뭔 줄 아세요? 그때 시어머니가 사채 써가며 무리해서 아파트 샀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그 아파트의 동호수를 기억하고 있어서 한 번씩 부동산 살펴볼 때마다 시세를 확인했어요. 매입했던 가격에서 정확하게 2분의 1토막이 난 거 있죠. 돈돈 하던 분이시니 얼마나 열받으시겠어요.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경매에 관심이 생겨서 학원을 다니는데요. 그때 당시 올라온 경매권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이 경매권은 아래 보시면 압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명칭 보면 아시겠지만 흔히 우리가 아는 사채업체입니다. 잡혀있는 금액 보면 상당하죠? 아마 무리해서 사채까지 써가며 매입하셨던 모양이에요. 그 비용을 감당 못해서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경매 물건지 주소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시어머니가 무리해서 샀던 그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댁 측에서 그 집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해서 경매로 나온 상황이었죠. 결국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랭에 찢어진 격이었어요. 돈으로 절 괴롭히던 사람들이 돈으로 고통받는 걸 보니 진짜 권선징악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선하게 살아야겠다 다짐했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선하게 사시면 언젠가 보답받는 날이 오실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기막힌 사연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